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울산의 뉴스를 새로운 시각으로 전하는 본격 시사 토크 프로그램 시사본부 U. 2020년 경자년 처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편정택 아나운서를 대신해 제가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상욱 변호사, 김용주 변호사, 예재삼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뉴스 침투에서 지역사회로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사본부 U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뉴스 속의 뉴스, 그 뒷이야기를 새로운 접근법으로 재밌게 풀어보는 이런 뉴스 처음이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깜빡하면 큰일 나요입니다. 흔히 깜빡한다고 하면 건망증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어떤 사건인가요? 네, 이번 사건은 건망증보다는 평소 운전 습관과 관련이 깊은 사건입니다. 흔히 네. 방향 지시 등을 깜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현장에서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서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깜빡이도 양심도 깜빡한 일입니다. 그럼 평소에도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유턴이나 서행, 정지, 후진 등을 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요. 특히 차선을 변경할 때는 30m 전에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방향 지시 등을 켜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범칙금뿐만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이어진 위험한 경우네요. 네네. 저도 한 번씩 이 깜빡이를 깜빡할 때가 있는데요. 네. 깜빡이를 깜빡하시면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울산 중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가해자 차량이 2차선을 달리다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1차선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이 뒤에 오던 차가 갑자기 차가 들어오니까 피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요. 네네. 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다 보니 사람도 전치팔주로 많이 다치고 차량도 망가져서 1,900만 원 정도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좀 큰 사고로 이어진 그런 경우였습니다. 네, 제법 큰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이 운전자는 왜 현장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건가요? 예, 사고는 났지만 그 사고가 내가 차를 들이받아서 사고가 난 게 아니고 자기가 운전 잘못해가지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거니까 나와는 관계없다. 그래 생각하고 현장을 떠났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이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가지고 진행하는 차량에 사고가 났다면 책임이 있거든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도주치상으로 해서 그리고 긴급조치, 사고 후 미조치로 해서 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내가 사고를 안 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범행을 부인했고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안 냈으니까 합의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합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었지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네, 방향 지시 등인 깜빡이를 켜는 건요, 이 단순한 운전 예절을 넘어서요,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요, 실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닮은 꼴 찾기. 어떤 사건이길래 닮은 꼴을 찾는 거죠? 네, 이번 사건의 경우 얼굴이 닮은 사람에게 진짜 행세를 하게 한 뒤에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눠 가졌는데요. 네.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닮은 꼴이 남편의 닮은 꼴을 찾는 거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혼을 하려고 이제 다른 사람, 법을 좀 아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남편의 부동산을 담보로 넣고 돈을 찾아서 쓰자. 그래서 모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담보를 받으려면 당사자가 있어야 하니까 그렇죠. 남편의 닮은 꼴을 찾은 거군요. 우리가 이제 등기 설정을 해야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네네. 등기 설정을 하려면 신분증도 있어야 되고 그 신분증을 가지고 이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를 이제 그 등기 업무를 하시는 분이 확인을 하죠. 그 과정에서 신분증에 나와 있는 사진과 닮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분의 경우에는 탈북자 두 분을 네. 선택을 했고 또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4명이 본금범이 함께 개입을 해가지고 근저당 설정도 하고 해서 무려
11억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네. 예. 그러면 아내를 비롯해서 이 4명 모두 실형 선고 받았나요? 네. 아내가 있고요. 그다음 아내가 부탁한 주범이 있고요. 네. 주범이 시킨 공범이 4명이 있는데 이 아내는 징역 2년을 받고 주범은 4년을 받고 밑에는 1년 6월씩 받았습니다. 다 실형을 받았는데 상당히 좀 엄하게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 어찌됐든 간에 반평생을 같이 살아온 부부인데 또 자식도 있었을 수 있을 텐데 좀 헤어지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쪽에 좀 양보를 하거나 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재산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최소한에서는 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가족 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좀 많이 안타까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족 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더욱더 씁쓸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사실 같은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 항상 불가능했던 걸 가능하게 했던 영화인데 이번 사건도 좀 그런 사건인가요? 네, 영화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불가능했던 임무가 해결되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폭력 조직원 2명이 조직을 탈퇴하겠다고 얘기하자 성배 폭력 조직원이 이들을 감금하고 폭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결국 폭력 조직을 벗어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네, 실제 영화에서도 사실 이렇게 폭력 조직에 가담했다가 나올 때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도 그런가 봅니다. 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폭력 조직원 이제 36세 된 폭력 조직원이었는데 지난 2012년에 조직을 탈퇴하려고 했던 다른 조직원들이 이제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탈퇴하지 말라면서 이 후배 조직원들을 폭력을 행사하고 3시간 동안 감금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조직원들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폭력을 행사했고 이뿐만 아니라 보도방 업주나 이런 쪽으로도 또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결국 뭐 좀 검은 돈을 계속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폭력에 폭력을 낳고 그 폭력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나가려는 걸 또 막고 이런 좀 죄질이 나쁜 형태의 범행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건 자체가 2012년이면 좀 꽤 오래전에 일어난 일인데 1심 판결은 최근이네요. 예, 그렇죠. 2012년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다른 피해자, 공범자들이 아마 처벌을 받는 그 과정에서 이분은 2014년도에 태국으로 도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태국에 도피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또 마약을 투약하고 소지하고 했던 것으로 인해서 태국에서 복역을 하고 지난해 8월 달에 한국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8월 달에 입국하니까 그때 이제 체포가 되어가지고 재판을 받다 보니까 2012년에 일어난 일이지만 최근에 이제 판결을 받게 된 것이고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결국 뒤늦게 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건데요. 형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 명이 함께 이제 폭행을 하고 감금을 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이분이 또 누범 기간에 있고 앞으로도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참작해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폭력 조직에 가담을 하게 되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뉴스 처음이지였습니다. 일단 중국을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임상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하시게 됩니다. 가깝기 때문에 물류비라든지 관리비 측면에서 굉장히 이점이 커서 중국에 의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전문가의 명쾌한 분석이 함께하는 심층 취재 코너 뉴스 침투. 오늘의 침투 요원은 예재삼 PD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단 감염자의 비말, 즉 침방울이 호흡기나 눈, 코, 입에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염이 되면 2일에서 14일 정도의 잠복기가 있는데요. 이 잠복기가 끝나고 나면 37.5도에 이르는 발열과 기침, 호흡 곤란으로 토흡기 증상이 주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폐렴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네, 초기에는 사실 우한 폐렴으로 불렸는데요. 이게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했기 때문인데 사실 처음에는 우한 당국이 발병 사실을 공개하진 않았죠. 네, 맞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게 지난해 12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첫 확진 환자가 중국에서 나왔는데요. 네. 하지만 중국 당국은 12월 30일이 되어서야 발병 사실을 공개했고 올 들어 1월 9일에는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생 2달 만에 확진자가 이렇게 급증한 겁니다.
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4일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전 세계 27개국으로 확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 아직은 전염병 대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좀 수치로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후베이성을 제외하면 그 전파 속도나 환자 수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세계보건기구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이 WHO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사실 WHO의 말이 모순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무증상 전염도 된다, 빨리 전염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인적 물적 교류는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또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다. 했다가 또 이제 또 걱정해야 된다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WHO가 요즘 미국의 지원이 줄어드는 대신 중국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인지 이제 세계 각각 전문가들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 국립보건원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님 같은 경우는 그 뉴욕타임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우 전염성이 높다. 거의 확실히 전 세계적 유행병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또 전 미국 식품의약국 국장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 유행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WHO가 정말 권위가 있는 기구인 것은 맞지만은 그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건강은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염성이 매우 높다고 하니까 사실 걱정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염이 되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이 바로 가까이 한 2m 정도 거리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은 전염성이 상당히 높다고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확진자가 23명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 이 확진자의 가족이 6명이 지금 병에 걸렸거든요. 네. 그만큼 밀접 접촉자들이 전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열려있는 공간, 개방된 공간에서 전염되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가장 우려스러운 게 지역사회로의 확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앞서 얘기한 16번째 환자의 경우도 사실은 광주의 첫 확진 환자였습니다. 이 40대 여성의 경우 지난 1월에 4박 5일 일정으로 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처음에는 중국을 다녀온 게 아니어서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느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울산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발생 2달을 넘긴 지금도 여전히 확산 추세입니다. 열이 나거나 일반 감기 증상을 보이다가 또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이렇게 폐렴으로 갈 수도 있는데 본인이 그 환자의 상태가 면역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사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스의 치사율이 10%, 메르스의 치사율이 30에서 40%인데 반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물론 이견이 있긴 하지만 4에서 5%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울산시는 능동 감시자 5명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국내 2번째 확진자인 한국인 남성이 중국 우한시의 석유화학 공장에서 일했는데 이때 접촉한 직장 동료 4명 그리고 동료 중 60대였던 남성의 부인까지 이렇게 5명입니다. 이들은 1월 24일 입국했는데 3명은 증상이 없어 울산으로 들어왔습니다. 60대 부부는 수도권의 호텔에서 하루를 머문 뒤 25일 김포공항에서 발열 증상을 신고해 김해공항부터는 외부와 차단한 상태로 울산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26일 새벽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중국 우한에서 온 입국자를 전수조사하면서 능동 감시 대상은 18명까지 늘어납니다. 지금 들어올 때도 입국할 때도 열 감지한다고 하는데 그 해열제 먹고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이 많은 데는 됐었으면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인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SNS에서 되게 보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울산에서도 막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1월 28일 갑자기 검색 순위 상위권에 울산 우한 폐렴이 등장합니다. 울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인터넷 카페와 SNS상에 퍼졌기 때문인데 부산의 감염 우려자 보고를 베낀 거짓 내용이었습니다.
1월 27일엔 울산대병원에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들어왔다는 거짓 문자가 나돌았습니다. 농소 119 안전센터가 실시한 대응 훈련을 실제 상황으로 착각한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가지는 공포에는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불안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근거 없다던 무증상 감염에 대해 다시 가능성을 인정했으며 공기 전염 가능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기 감염은 그냥 한 공간에 있으면 그 바이러스가 떠다니면서 바로 호흡을 통해서 바로 감염이 되는 거고, 비말 감염은 비말 안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그 비말이 직접 내게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비말이 멀리는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 감염이 훨씬 더 전파력이 많은 거죠. 울산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수위를 높이는 동안 능동 감시 대상 18명 중 13명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처음에 두 번째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이신 4명과 가족 1분은 지금 다 자가격리 중에서 능동감시 중인데 상태가 양호하신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능동감시 대상은 울산에서 지금 현재 총 18명인데요. 확진 환자의 접촉자 5명은 2월 6일 날 격리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대상자 13명은 2월 7일까지 능동감시 대상인데 이 능동감시를 해제할지는 고려 중입니다. 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인 2003년의 사스, 그리고 중동 호흡기 증후군인 2015년의 메르스가 종종 소환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신종 코로나는 사스와 메르스보다는 일단 치사율은 낮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스가 한 10% 정도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메르스가 30% 내지 40% 정도였는데,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본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치사율이 4 내지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감염자들이 중국 후베이성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망자도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인 수치를 봤을 때 과연 치사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수치에만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수치로만 본다 그러면 1900년대 초에 발생했었던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무려 5천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나오는데 그 당시에 치사율은 또 2%였거든요. 그래서 치사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파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뭐 치사율이 낮다니까 그나마 천만 다행이긴 한데요. 아무리 치사율이 낮아도 많이 퍼져버린다면은 피해보는 사람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겁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공식 집계로 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달간 누적 확진자 수가 4,500명, 사스 때 3,100명이었는데요. 사스보다는 전파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한 전문가에 따르면은 이 코로나의 확산 양태가 예전 2009년에 있었던 신종 플루와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종 플루 같은 경우는 사실 치사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0.02%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29만 명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워낙 많이 퍼져서 그랬었는데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좀 전파 속도가 빠르고 이제 보이지 않게 빨리빨리 전파된다. 이런 것 전파력이 가장 큰 지금 위험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 지역사회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데요.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가장 긴장하고 있는 곳이 지역 의료계인데요. 그 현장을 직접 다녀봤습니다. 울산시는 울산대병원, 동강병원 등의 의료기관과 구군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 선별진료소 12곳을 운영 중입니다. 아버님 손소독 한번 하고 들어가십시오. 병원 앞에선 중국 방문 여부와 발열 여부를 확인해 선별진료소로 안내합니다. 일단 환자가 오시면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열을 체크해서 37.5도 이상이 되면은 그런 환자들은 따로 분류를 해서 음압이 되고 있는 선별진료소로 안내를 합니다. 야간에 병원을 찾는 환자를 위해서 응급실 앞에도 선별진료소가 있습니다. 감염 의심이 되는 환자들은 음압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진료소로 온 환자들이 여기서 다시 저희가 바이탈 사인이라든지 열이 있는지 그다음에 여행력 이런 것들을 다시 환자에게 확인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음압병실로 환자를 이동시켜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음압 병실은 병실 내부 기압을 낮춰서 바이러스가 병실 밖으로 퍼져나가는 걸 막습니다. 이런 음압 병실은 울산대병원에 있는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 5개를 포함해 울산엔 8개가 있습니다. 만약 확진자가 늘어 음압 병상이 부족한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늘게 되면 그 인근에 경주라든지 부산 쪽에 그 음압 병상 이용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이제 격리 시설이 있습니다. 내와 수련원이라고 그쪽에 한 10명 정도 지금 가능합니다. 만약 확진자가 울산시의 수용량을 넘게 되면 가까운 지자체와 임시 격리시설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울산대병원, 동강병원, 울산병원 등 의료기관 7곳과 구군보건소 5곳까지 12곳이 신종 코로나 선별진료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또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요. 특히 취약한 분들이 계신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특히나 조심을 해야 될까요? 네. 모든 병이 마찬가지겠지만 고령자나 노약자가 우선적으로 취약하겠죠. 네. 근데 현재 수치상으로 살펴보면 23명의 확진자 중에서 남성이 절반이 넘는 13명이고요. 그 중에서도 40대 이상이 14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6명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좀 더 확률이 높고, 그리고 젊은 분보다는 연세가 많으신 분, 그리고 일반인보다는 가족들이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고위험군이 있듯이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지역 주력 산업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중국과의 거래가 많은 산업 분야일수록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울산에는 어떤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각 구군에서 열릴 예정이던 달맞이 행사가 취소되고 울산과학대 등 졸업식을 치르지 않겠다는 학교들이 줄을 지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도 무섭지만 울산 지역 입장에선 경제적 파장 또한 두려운 상황.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현대자동차 5공장, 제네시스를 생산하는 1라인이 멈췄습니다. 중국에서 와야 할 부품이 바닥난 겁니다. 2월 9일까지 일단 공장들을 멈추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그 이후에는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문제가 된 부품은 와이어링 하니스, 자동차의 전기 신호와 전력을 공급하는 부품 중 하나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에 들어가는 물량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업체 3군데에서 전량을 생산합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이 부품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납품받는 것들은 많아요. 갑작스럽게 중국 전역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이나 마찬가지일 정도여서 상당히 고민거리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대자동차는 생산 라인마다 며칠씩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합니다. 2월 4일 5공장 1라인과 4공장 2라인을 시작으로 1공장, 5공장 2라인, 2공장, 3공장이 차례로 멈춰서고 2월 7일엔 국내 모든 현대차 공장이 가동 중단됩니다. 전문가들이 이거 올 여름 빨라도 여름에나 끝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반년은 갈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자동차 부품은 하청 수직 구조이기 때문에 연쇄성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게 일주일 연휴가 연장돼서 며칠 동안 완성차 생산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아마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공급처를 좀 다른 데로 돌려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차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은 모두 3만여 개. 하나의 부품만 없어도 자동차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울산의 자동차 업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완성차 업계는 보통 1, 2개월치의 재고 물량을 확보해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업계가 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 부품에도 또 문제가 있겠지만요.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네, 중국 인구가 14억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정말 큰 소비 시장이고 막대한 소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저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활동들, 사람들이 활동 자체를 하지 않고 네. 뭐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중국 내수 경기도 침체될 것이고요. 우리가 수출 시장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석유화학 단지나 아니면 기타 수출 업체들에서도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것이다. 이건 뭐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지금 필요한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일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020년도 수출 전망 및 활성화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수출 증가 업종은 반도체, 선박, 자동차 요 세 개는 증가를 할 것이고 감소될 업종이 석유화학, 철강, 그다음에 무슨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요 업종은 감소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 우리 김성욱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국에 저희들이 수출하는 물량 자체가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물량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내수가 불황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에는 큰 타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방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자동차가 지금 부품이 오지 않아서 생산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네. 아까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자동차가 수출 증가 품목으로 봤는데 이와 같이 자동차 생산이 감소된다면 수출 물량도 감소될 수밖에 없겠죠. 네, 결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된다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5일에는 입원 확진 환자가 태어나는 아주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뭐 다행히 이렇게 치료 소식도 들리고 있고 치료 방법도 연구가 되고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긴 한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코로나 전염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분명히 지금부터 다음 달, 다다음 달 계속해서 환자는 늘어나고 병은 더 퍼져나갈 텐데 여기에 대한 이제 장기적인 대책, 우리가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보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이고, 동시에 이로 인해서 우리 울산 경기가 위축되고 소비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고요. 정말 좀 전방위적인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어쩌면 취재 기간이 최대 고비였다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예 PD 어떻게 좀 취재하는 동안 좀 힘든 점 없었습니까? 네, 사실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크게 걱정을 하고 계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사스 때나 메르스 때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하시고 마스크 착용도 꼭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바로 병원으로 가지 마시고 1339로 먼저 전화를 한 뒤에 상담을 하시고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용주 변호사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 많이 걱정이 많이 되시죠? 저희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 공포심은 더 정장됩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방역 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정부와 공공기관을 믿으시고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짜 뉴스가 정말 많은데요. 저희 UBC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고 아주 발빠른 소식으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 UBC 뉴스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사본부 U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새로운 감각과 또 균형 잡힌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